바이크로 위험한 묘기를 부리던 한 아프리카 BJ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뭔데 말려? 네가 별풍선 줄 거야? 이게 돈이 된다고.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 그러다 질주하던 오토바이 청년이 버스에 충돌하며 불길에 갇히자 71살 윤기철 씨는 주저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폭주족 청년의 운명은 눈물 콧물 쏟으며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오늘 소개할 사연은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1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는 윤기철입니다. 40년 경력의 민항기 정비총감으로 일했던 제가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집에만 있자니 손이 근질거려서 시작한 일이죠. 정비사 시절 단단히 다져진 저의 손가락은 지금도 정비 도구를 놓지 못하고 있어요. 터미널 주변 고장난 벤치나 버려진 소화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매점에서 커피를 진열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인파를 가르며 터미널 안으로 질주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 뛰쳐나갔죠. 튜닝한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가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지훈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카메라를 향해 외치고 있었어요. 별풍선 10,000개 감사합니다. 이번엔 버스 사이 30cm 통과 갑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했고 일부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대로 지켜볼 수 없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게. 여긴 위험해. 제 목소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묻혀 작게 들렸지만 지우는 제 말을 들은 듯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헬멧 아래로 비웃는 표정을 짓더군요. 에이 할아버지, 요즘은 이런 게 돈 되는 세상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다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공군에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40년간 민항기의 안전을 책임졌던 저로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의 무모한 행동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점에 있던 손님들이 떠난 후 조용히 밖으로 나가 지훈의 오토바이를 살펴봤죠. 공군에서 항공기를 다루던 눈은 아직도 고장난 기계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나갔어. 다음엔 제때 원하는 위치에 못 설 수도 있어. 제가 오토바이를 살펴보고 있는 걸 본 지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내 제게 걸어왔죠. 이봐요, 할아버지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지훈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어내며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말해보았습니다. 젊은이, 이건 정말 위험해. 브레이크가. 그런데 지훈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밀쳤습니다.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터미널 바닥에 손을 짚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그러게 왜 나서냐고. 늙은 노인네가.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겸연쩍어 하더니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피가 맺힌 손바닥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40년간 항공기를 손보던 이 손에 상처가 생긴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제 충고를 무시하는 지훈의 태도였죠. 그 젊은이의 눈에는 저를 한낱 쓸모없는 노인으로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매점으로 돌아와 구급 상자에서 소독약을 꺼내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지훈이 큰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비행기 정비사로 일하면서 작은 결함이 어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매점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훈이 더 큰 무리를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물 위를 뛰어넘는 더 위험한 묘기를 시도하려는 모양이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렸고 일부는 경찰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소독약으로 처리한 손바닥이 여전히 아팠지만 저는 큰 사고가 날 것을 예감하고 다시 한번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심한 말로 저를 비웃었죠. 노인네가 뭔데 말려? 네가 별풍선 줄 거야? 이게 돈이 된다고.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눈빛에는 그 어떤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과 인기에 눈이 멀어 있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지훈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와 버스 사이 좁은 틈을 통과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지훈의 오토바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지만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훈은 주차된 버스의 옆면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몇 미터 앞에 있던 철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다쳤다. 빨리 119 불러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매점으로 달려가 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40년간 비행기를 다루며 항상 준비했던 응급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가방에서 작은 공구 세트와 응급용 붕대를 꺼내 들고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지훈은 땅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죠.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할 뿐이었습니다. 아까 저를 밀쳐 넘어뜨렸던 그 젊은이가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복수심이 일었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원한을 품는 것은 제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먼저 지훈의 목과 척추를 고정시킨 후 출혈 부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골절 부위는 즉시 붕대로 고정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았죠. 공군에서 배웠던 응급처치 훈련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19가 도착하기까지 10분, 그 시간 동안 저는 정확한 응급조치로 지훈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제 조치에 놀라워했죠.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큰 출혈을 막았네요. 이 젊은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졌고 터미널은 다시 평소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박살난 오토바이 앞에 무거운 몸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죠. 마치 제가 고치지 못했던 아들의 자전거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처참했습니다.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파손된 부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불꽃이 튀었던 흔적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속에서 살릴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정비했던 경험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살릴 수 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매점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공구 상자를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천으로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찰열에 그을린 브레이크 라인, 고열로 녹아내린 케이블들,
뒤틀린 핸들바 모두 제 손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품들을 하나씩 분리하면서 40년 경력의 정비사였던 제 실력이 되살아났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잊은 채 오직 기계와 저만 존재하는 세계에 빠져들었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문득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이가 저를 촬영하고 있었죠.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SNS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젊은이는 제가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더군요. 이 오토바이를 고치는 노인 누구죠? 한 생명을 구하고 지금은 기계를 살리고 있어요. 이런 설명과 함께 영상은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저를 척척 정비박사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무시했던 그 젊은이의 친구들이 지금은 저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복원했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심장부를 다루듯이 정성을 다했죠. 손끝에서 느껴지는 금속의 감촉, 그리고 부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 그것들은 제게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하늘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켰고, 오늘은 땅에서 한 젊은이의 미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토바이 수리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닫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정성을 다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매점을 열고 오후에는 오토바이를 수리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계를 보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매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터미널이 조용해지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훈이었습니다. 머리와 팔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은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터미널 직원들은 지훈을 알아봤습니다. 그 위험한 고개를 하던 젊은이, 그리고 그로 인해 큰 사고가 났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시선은 따갑게 지훈을 향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매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서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저는 매일 그 젊은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다면 손주와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일까요? 그 청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훈은 제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죠.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철없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터미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직원, 매표소 여직원, 경비 아저씨. 그날 지훈을 말리다 위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고개를 숙였죠.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시설에서 컸습니다.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고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 사라지는 대로 살았습니다. 누군가 날 혼내주거나 가르쳐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손자가 지훈과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지훈의 말에 사람들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죠. 지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배우면 돼. 기계는 망가져도 다시 맞춰 쓸 수 있어. 사람도 고쳐가며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진짜로.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어났습니다. 40년간 비행기를 정비하며 쌓아온 제 기술과 경험이 이렇게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손끝에서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BJ를 관두고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지훈의 고백을 듣고 난 뒤 저는 터미널 관리사무소에 부탁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덕분에 관리소장과는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훈은 터미널 화장실과 대합실을 청소하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화장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고 대합실 의자 하나하나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는 저는 마음속으로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성실함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매점 문을 닫고 지훈과 함께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래 간직해온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어. 10살 때. 사고로 먼저 보냈지. 그 뒤로. 아내는 마음속 병이 나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못했고 나는 일밖에 몰랐어. 돈은 벌었지. 근데 마음은 늘 허했어. 그때 아이를 갖지 않은 게 후회된다. 뭐든 때라는 게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한 번씩 후회해. 너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뭐든 도전해봐. 특히나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을 마치고 보니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해볼게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 정비는 진짜로 배워. 그게 내 무기가 될 거다. 기술을 배워놓으면 어디 가서든 일할 수 있어. 이 말에 지훈은 고개를 푹 숙였고 우리는 서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결국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서로 눈이 마주치자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장난 기계처럼 멈췄던 우리 두 사람의 삶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터미널에서 청소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제가 건네준 참고서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지만 지훈에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살아있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매달 3번 터미널 구석에 마련된 작은 정비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 공군 항공정비병 시절부터 민간 항공기 총정비 책임자까지를 바탕으로 지훈에게 하나하나 실습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오래된 설계도를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 구조도야. 이해 안 되는 건 물어. 지훈은 놀란 눈으로 도면을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래, 생명 걸고 타는 기계니까 눈에 먼지도 허투루 보면 안 돼. 지훈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젊은이가 이제는 전문 기술을 배우는 제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단순히 시간을 때우던 노인에서 다시 한번 제 전문성을 인정받고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낮에는 터미널에서 알바를 하고 밤에는 정비 공부와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집중력과 이해력을 보여줬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수능 결과가 나오던 날, 저와 지훈은 함께 터미널 매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제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항공정비학과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지훈 자신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입학식 날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대견했죠. 지훈의 눈빛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처음 공군에 들어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22살 시골에서 자란 촌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지는 솜씨가 좋아 동네 사람들의 자전거, 오토바이를 고쳐주곤 했습니다. 군대에서 항공정비병으로 배치받았을 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 정비고에 들어섰을 때의 벅찬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대한 항공기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밤새워 교범을 외우고 선임들에게 혼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집에 보내고 나머지로는 전문 서적을 사읽었죠. 스스로를 믿어준 한 중사님 덕분에 저는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전 정비 자격을 땄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입학식이에요. 그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저는 담담한 척했죠. 그래, 늦기 전에 가자. 학교는 내가 새로 띄우는 활주로야. 대학교 입학식은 엄숙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지훈이 입학한 항공정비학과는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형 항공사나 공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죠. 입학식장에 앉아 총장의 축사를 듣는 동안 제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지훈은 제가 걸어온 길을 더 넓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아내와 지훈, 저는 함께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은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월급을 받아 가족을 데리고 갔던 그 중국집과 똑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지훈은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그런 지훈의 말을 들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지훈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내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죠.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은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법적 후견인 지정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고 서명했죠. 이제부터 내가 어떤 행정 처리든 제대로 받으려면 보호자가 필요하잖아. 내가 너한테 책임질게.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지훈이 조용히 물었죠. 할아버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독학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노력했죠. 기계공학 책을 사기 위해 세 끼 밥을 거르기도 했고 영어 공부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기도 했고 잠시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때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내 인생에 필요한 놈이니까. 늙었다고 끝이 아니야. 내가 가진 거 누구한테라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게 남는 거지. 그리고 내 젊은 날 생각나서 나는 부모님이 다 계셨지만 경제적으로 지원이 풍족하지 못해 스스로 벌어 스스로 공부하고 자수성가했어야 하거든.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게 살면서 얼마나 서럽다는 건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부모님까지 없는 너는 더 오죽하겠니? 지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죽을 뻔했던 날. 저 비빌 언덕인 부모님도 없고 인생에 미련도 없어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삶에 희망이 생겨서 행복하고 무서워요. 저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럴 일 없어. 이제 우리는 같이 간다. 비행기도 혼자선 못 뜨는 법이야. 지훈은 조용히 울었고 저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났던 브레이크는 고쳐졌고 멈췄던 삶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2번째 비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늙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윤기철 씨는 보여줬습니다. 나이란 숫자일 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라디오 사라였습니다.